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멀리 좀 따뜻한 나라까지 이동을 해서 휴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술 혁명을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조건의 토대가 된 스티브 잡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특별히 저희 동해마을 분들은 저희 휴가에 정말 열광하고 계시더군요. 환호를 넘어 열광 수준이었습니다. 자, 안식년을 주자는 둥, 그리고 장기 휴가를 보내라는 둥, 심지어는 퇴사를 하게 하자는 둥,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만 하면 랠리를 뽑는데 전일 뭐 퍼센테이지로는 뭐 적정한 수준의 상승이었습니다만은 이 폭으로 보면 거의 모두가 따뜻한 그런 수준의 광범위한 상승이어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적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한국 시장이 또다시 강세를 보여준다면 각도기 휴가 또는 각방꿀은 사이언스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말을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좀 떨어졌어요. 채권 시장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주식 시장 왜 이렇게 떨어졌지 싶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우존스는 0.11% 올랐고요. S&P는 0.41%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만 나스닥이 1.38%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이 매우 컸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은 미국에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게 good is bad냐, 다시 그 상황으로 갔냐, 라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곧 설명드릴 채권시장 하락과 연계해서 보면, 주식시장 입장은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부 섹터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는 올랐고, S&P는 뭐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미국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는데 그런데 또다시 good is bad야? 라는 게 오늘의 장의 한마디입니다. 미국 오늘 미국 경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상품 무역 수지 11월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83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98 마이너스 빌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무역 그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2년 만에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수입이 줄고 그 부분이 이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인 그런 상황인데요. 좋은 뉴스죠. 예, 좋은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고요. 일단 이야기 나오는 김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20대 도시가격 주택지수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8.6% 증가입니다. 이전 달에는 얼마였습니까? 10.4였습니다. 그 전에는 12도 넘었었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도시가격 전월비를 따지면 마이너스 0.5%입니다. 이전 달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주택가격은 이 높은 금리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렌트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자, 우리는 그 시점을 대략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정도 사이에 렌트비가 확연히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안 나올 것이다.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랠리가 온다면 특별히 한국 시장 랠리는 상반기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를 3월 내외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인플레이션의 하강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장은 선행적이니까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약간 고착화되는 상황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은 하반기는 별반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방꿀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월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달과 똑같은 392.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 12월치는 마이너스 14.4에서 마이너스 18.8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 특별히 채권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죠. 내년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잦아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과 활동성 지표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더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침체가 오더라도 얕게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이 가격 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입장에서의 포인트인데요. 금리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주 말에 약 3.75%였는데 지금 3.85%로 무려 10bp, 0.1%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즉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죠. 두 자릿수의 10bp 수준의 금리 상승이라는 건 가격이 꽤나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급락입니다. 가격 급락이 나타났고요. 2년물도 4.32에서 4.38로 6bp 이상 금리가 튀었고요. 그리고 30년물도 3.82에서 3.94로 얘는 무려 12bp나 튀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독일도 2.4에서 2.5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었고 프랑스 금리도 상당히 높게 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물도 3.86에서 3.95로 무려 10bp나 튀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모두 거의 두 자릿수 또는 이상 튀었습니다. 자, 2년물은 4.32에서 4.38로 6bp 정도.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30년물이 12bp 튀었으니까요. 훨씬 더 많이 튀었고요. 3개월물은 볼까요? 3개월물은 오히려 금리가 조금 빠졌습니다. 4.33에서 4.32로요. 현재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3개월물은 현재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년물 금리는 4.66에서 4.69로.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 상폭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뭐였죠? 채권 시장은 그래 3개월물에서는 채권 콜금리 반영할 수밖에 없어. 기준금리 그대로 반영했고, 그런데 미국 경기 끝났어. 이제 무조건 금리 침체와 경기 침체 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걸? 하고 하면서 10년물 금리를 3.5 미만으로까지 3.4%까지 금리를 내렸었죠. 그때 이제 증시 각도기가 아니고 채권 각도기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년 내내 주식시장 각방불에 비하면 이 채권 시장은 진짜 포인트마다 어쩜 이렇게 잘 맞춰. 저가 봐도 정말 신기한데 채권을 하나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하나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한데 3.5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건 너무 지나친 가격대고, 그래서 내년 6월 달쯤 되면 이게 잘못된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근본적인 동의는 뭐냐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놓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표한 내용들을 보면 금리를 올려놓고 금리를 바로 떨어뜨리는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중반쯤이 되어도 제 생각에는 4.5% 이상 어디쯤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미국의 장기 금리들은 모두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가격 매김했다는 건 경기 침체를 너무 강하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 자, 소비 그렇게 많이 안 죽었고 고용도 살아있어요. 고용이 있으면 소비는 어떻게 된다? 고용이 살아있으면 소비도 살아있을 수 있죠. 아니 월급이 들어오는데 돈을 왜 안 쓰겠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모두 몽땅 무시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점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침체를 예상하는데 정말로 침체가 올 것이 상당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가격 매김했던 채권 시장이 드디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고점인 10년물 금리가 4.5를 향해서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좀 패닉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4% 언저리까지는 열려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뒤집어보면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미국 채권은 4%자, 그러니까 4자가 나오는 그 순간에는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왔다. 자, 그래도 국채는 아니다, 이제는. 국채 투자는 아니다. 그러고, 그건 뭐, 국내 국채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채도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대를 가게 된다면, 4% 언저리 내외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 장기물 채권은 다시 매입하기 좋은 시점이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래기 금리 차의 역전 중에서 우리가 2년, 10년보다는 3개월, 2년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개월, 18개월의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곧 가져오는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 뭐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18개월을 못 보니까 3개월, 2년물을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3개월,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됐던 것이 다시 재역전되면서 2년이 3개월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아직 금리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6.7bp로 그 2년물이 3개월물보다 금리가 높죠. 이게 벌어질수록 내년도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채권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물 금리와 3년물 금리가 정상적으로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침체가 안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금리가 전부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가 전부고, 채권이 그래서 거시기 매크로 환경에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설명드릴 게 이게 아니고 더 많은데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그 PCR 검사와 격리 조치를 안 하기로 했죠. 내년부터.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실내 마스크까지 곧 벗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저희는 이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건씨와 함께 2년째 중국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였거든요. 이게 보였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너무 빨라요. 빨라도 한 분기가 아니고 거의 2분기 가까이. 저희는 6월 달이 완벽하게 풀릴 거야. 빠르면 뭐 1분기 정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단 1개월 만에. 이거는 어떻다? 네, 사람들이 소요 사태 때문에 아니다. 중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오고요. 대신에 오늘 주식시장 모양새는, 미국 주식시장 모양새는 이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인 카지노, 뭐 여행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항공주요? 항공주는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리오프닝 되면 항공주가 올랐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한파가 많아가지고 여행이 비행기가 다 취소됐습니다. 산타랜다.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그 71%의 항공 스케줄이 취소됐다고 지금 바바리안에선 언급을 했고요. 연말 항공편도 줄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 주식들은 좋지 않았고요. 그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중국 ADR 기업들 주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경기 회복에,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채권 시장 일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 볼 것은, 유가가 이제 80달러까지 회복을 장중에 했었다는 거. 근데 다시 79달러대로 끝났는데, 이것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근데 생각보다는 강세가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슈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내년 2월 1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뉴스를 감안해 본다면 80달러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79달러대에서 마감했다는 건 생각보다, 중국 리오프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유가가 근원적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슈만 따져보면 리오프닝 앤드 그 생산 그 제한, 공급 중단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은 유럽의 가스 가격입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예전에 고점일 때 얼마였죠? 300유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서 120, 130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80달러, 80유로, 80유로입니다. 80유로도 깨지게 생겼어요. 이건 전쟁 전보다 거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추는 그거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근원 인플레이션과 일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차가 굉장히 컸죠. 유럽의 대표 근원 인플레이션은 5%,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10%였어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한 거잖아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까지 빠진다면 근원은 더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스가 빠지면 근원은 더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환율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환율은 미세한 변화인데요. 일본의 근원 CPI가 나왔습니다. 2.9% 나왔어요. 여기에 목표치는 2%인데 옛날에 2% 턱도 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었었는데요. 근원 CPI가 2.9%가 나왔습니다. 근원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금리의 상방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이 기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통화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그 해당 통화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강세가 아니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이제부터는 엔화는 구조적 강세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하고 어떤 그 쌍을 이루면서 아니면 연동되어지는 한국 원화도 계속해서 강세를 갈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주식시장 상승의 필요 조건은 구비되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화 오늘 1272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1270원까지 무너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도 조금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기업 실적까지 붙는다면 2002년과 2007년을 회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2002년, 2007년 한국 주식들이 정말 재평가되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단순 슈팅, 2020년과 98년, 99년 단순 슈팅한 것을 제외하고 기저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거의 지난 20년간의 유일한 시점을 본다면 바로 2002년부터 2007년이었어요. 그때 원화가 1200원대, 1300원대에서부터 900원까지로 강세를 이어졌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붙으면 대세 상승이 한국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 실적은 그렇게 받쳐지지 않지만 혹시나 내년도 의외로 뭐 반도체 재고가 빨리 조정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와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장기적인 추세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필요와 충분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한 메인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폭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그 전기차 주식들 폭락을 했었는데 리오가 8.3% 떨어졌고요. 샤오펑 2.58, 리오토가 1.23%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심했어요. 루시드가 7.4%, 리비안이 7.3%나 급락,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메인이 아니었죠. 테슬라가 무려 11%나 폭락을 했습니다. 109달러까지 갔어요. 100달러 깨지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놀라운 일이죠. 분할 전으로 따진다면 327달러예요. 분할 전 최고가 1300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도대체 얼마나 빠진 겁니까? 반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테슬라가 중국 공장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달 12월 중순에서부터 연말까지 테슬라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20일부터 31일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테슬라와 관련된 최고의 약자는 아마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중국이 전기차의 본토다. 이제는 자동차의 본토가 미국이라면 전기차의 본토는 중국이다. 왜? 1년에 620만 대를 생산하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조만간에 1000만 대를 생산할 시장이니까요. 이렇게 큰 시장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거기서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과 압도적인 격차가 안 난다면 이건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그것보다도 생산 자체가 정지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테슬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항상 생산이 부족한 게 문제였던 게 테슬라였죠. 살 사람은 많으나 제품이 없기 때문에 못 팔아먹었던 게 테슬라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살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한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여기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는 너무한데 그건 결국은 마진콜이 상당히 나오는 것이다. 대주주가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대주주가 파는 건 미친 짓인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진콜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0달러가 깨졌을 때 많은 분들이 흥분하면서 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180달러 이하는 괜찮은 가격을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근데 이제 저희들의 입장은 매수는 천천히 이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은 매수는 천천히 생각보다 꽤 긴 기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질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정도로 떨어지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니까 당연히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이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진짜 항복이 나올 시점이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항복의 기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기간은 상당히 길 가능성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었죠. 떨어진 후에 상당히 긴 기간의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테슬라의 매입 시점은 언제냐? 테슬라라는 단어가 귀에 안 들릴 때, 지금처럼 매일같이 귀에 들릴 때가 아니고 아예 귀에 안 들릴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저는 메타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약 30%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메타가 버려져서 메타 하다가 마지막 바닥에 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메타 거들떠도 안 봐서 끝난 기업 아니야? 라고 했죠. 근데 메타한테는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 우리나라에. 네. 뭐? 왓츠앱이 있었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무시되는 것들이 보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다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항공 사업도 있고 뭐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얘기 안 나오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테슬라의 이름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영웅적 서사지가 증오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이 증오가 영웅적 서사보다 훨씬 커지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것조차도 가라앉는, 그래서 테슬라의 이름조차 들리지 않는 그 시점이 매수의 최적 타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나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반등은 가능한 시점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 그러나 중국에서의 전기차의 경쟁 과정들은 장기적인 테슬라 미래에서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 오늘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네요. 오랜만에 미국 시장 마감된 거 보면서 자,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